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9번째 시간이고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 자, 우리가 이제 끝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총 10강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시간이 우리가 정보통신, 데이터 통신의 마지막 강의이고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 강의의 전체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열어볼까 라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학습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거의 이 강의를 2달 정도에 걸쳐서 지금 제작을 하고 강의를 찍고 있는 저 자신도 너무너무 힘든데 또 제 강의를 지금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고 또 이번 강의 끝까지 안 듣고 또 다음 강의 미리 듣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강의를 끝까지 순서대로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BAN, RAN, 그리고 ISDN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과거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BAN이라는 거와 RAN 그리고 ISDN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온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형태의 문제는 없고요. 랜과 벤과 그리고 ISDN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냐, 어디에 활용되는 통신망이냐, 자, 이 정도의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역시나 내용 자체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시간의 목적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벤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벤이 뭐냐 했을 때 벤이 이런 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겠고요. 랜도 마찬가지고 ISDN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인 목표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7.1 단원이죠. 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벤이라고 하는 것은 Value Added Network이라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자, 쉬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쉽게 얘기하게 되면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이유가 VAN 이렇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B업자를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때도 부가가치 통신망이 뭐냐 했을 때 가나다라에서 벤이 답인 경우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통신망은 벤이다. 이렇게만 일단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랜이라는 것도 랜 이렇게 쓰죠. 그죠? 랜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를 따서 근거리 통신망이라 해요. 그래서 이 L자를 이게 거꾸로 쓰면 이제 근거리 통신망 이렇게 그죠? 쓸 수 있겠죠? 쉽게 외우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유치하고 또 식상하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기억에 오래 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ISDN이라는 것은 Integrated, 종합, 그러니까 모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정보통신망을 우리가 ISDN이라고 한다는 거.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중에서 이 세 가지의 명칭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은 정보를 제공할 때에 통신회선을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설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축적해 놓은 갖가지 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통신 서비스망이다. 문장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과거에 사주팔자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사주팔자. 그러니까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로.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지만 과거에 지금도 부가가치 통신망의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에 예를 제가 들려고 과거에 우리가
700 서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700에 8484. 자, 제가 지금 부가가치 통신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주팔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700에 8484를 전화 걸면 저 700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전화를 하게 되면 본 전화는 일반 전화 요금 외에 1분당 뭐 100원씩, 200원씩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TV 쇼프로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저기에 700 전화번호 눌러서 뭐 입력하게 되면 뭐 한 건당 뭐 1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700이라는 이 부가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KT라는 한국통신의 전화회선의 일부분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컨텐츠를 고객에게 부가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사업망을 우리가 부가통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사주팔자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그쵸? 생년월일하고 시하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뭐 사주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 데이터를 막 모아서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니까 KT에서 이 전화번호를 하나 따와야 되고 그리고 KT 전화회선 중에서 한 100회선 정도는 최소한 그 임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회선 임대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100회선을 빌려온다. 그러면 1회선만 빌려온다. 이 700-8484라는 전화번호를 따오면서 1회선만 빌려온다는 얘기는 그 내 고객들이 이걸 막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내 고객들이 한 명이 이쪽에 전화 걸면 나머지는 다 통화 중에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대표번호 하나에다가 100회선 정도를 빌려와서 동시 가입자 수가,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이 이상이 되면 101번째 사람은 통화 중에 걸리겠지만 100명은 언제든지 자기의 정보를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벤이라고 하는 것은 KT라는 그죠 공중사업망의 회선을 임차해서 빌려서 내가 가진 어떤 컨텐츠를 그 회선에다가 실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700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읽어보면 그 내용이 가슴에 와닿게 되겠죠. 자, 정보를 제공 시 통신회선을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공중통신사업자라는 게 이제 KT 같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죠. 그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하나의 사설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축적해 놓은 사주팔자 프로그램 같은 정보를 갖가지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런 통신망이다. 과거에 700 서비스에서 가장 그 인기가 있었던 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다운받아 쓸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핸드폰의 벨소리라든지 컬러리랑이든지 이런 것들을 700에 그 5425인가? 그쵸? 거기 전화 걸어서 그 분당 뭐 그 한 건당 뭐 100원씩 200원씩 주고 여러분이 아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정의는 단순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 가공, 관리, 검색 등과 같이 정보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통신망이다. 공중통신회선의 교환 설비 컴퓨터 및 단말기를 접속시켜서 새로운 부가 기능을 하는 통신망이다. 결국 말 속에 다 답이 있죠. 부가가치 통신망은 말 속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벤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일은 없으세요. 그쵸? 근데 부가가치란 말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에 반드시 요 단어를 찾으세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해 온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거 이해하시면 벤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벤이라는 게 뭐다?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Value Added Network다.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더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지난번 그 산업기사였던가 2013년 아마 2회인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망을 무엇이랍니까? 근데 가나다라에 영어로 다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밸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영어로 나왔는데 1번이 Local Area Network,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찾아보니까 Value Area Network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거는 출제위원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잘못 출제하지 않았나, 타이핑할 때 뭔가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나, 앞에 1번에 있던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복사해서 앞에 있는 그 밸류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부가가치 통신망의 약자는 밸류 에이디드 네트워크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밸류 에리어 네트워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막 따졌어야 되는데 결국 이 문제를 틀린 사람 없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VAN이 아니었고 다른 약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VAN이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사실 그 부가가치 통신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정의를 물어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8, 90%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1회 때 안 나왔으면 2회 때, 2회 때 안 나왔으면 3회 때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벤의 출현 배경, 이 부가가치 통신망이 출현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당연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또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전화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이런 사주팔자 정보를 알고 싶은 거야.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700이 한참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에 700 전화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는 700을 통해서 벨소리 다운받고 모든 걸 다 했었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나 뭐 19금 같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좀 폐단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고 가버리긴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각종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위주의 이제 그 부가망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벤의 특징도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좀 벤의 특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이다. 또 패킷 교환망을 이용한 교환 서비스다. 벤의 가장 큰 기능은 각종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신 기능에 있다. 이 말 중요하죠. 통신 기능에 있다는 말.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벤의 특징이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벤의 계층 구조는 역시나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통신 처리 계층, 정보 처리 계층 4단계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벤의 계층 구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통신 처리 계층, 정보 처리 계층.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도장 정도 찍어 두면서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1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벤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가나다라의 영어 약자로 Value Added Network가 있으면 그게 답인 문제가 나올 가망성이 8, 9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 문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고, 이번 시간에 이거 읽어보고 난 다음에 따로 복습이나 이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번 시간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벤의 기능은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편이죠. 전송 기능, 교환 기능, 통신 처리 기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벤이라는 것도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해야 되죠. 전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통신에 있어서 교환 기능이라는 게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통신 처리 기능도 존재를 해야 되고, 이 통신 처리 기능에서도 역시나 축적 교환 기능과 변환 기능이 있는데, 축적이라는 것은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주팔자라는 정보를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저장해둔 그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송 기능은 요 위에 층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교환 기능은 네트워크 층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통신 처리 기능은 역시나 통신 처리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 정보 처리 기능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정보 처리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런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용어, 이런 것들은 뭐 동보통신이라고 해서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동보라는 게 동시에 전송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한 단말기에서 여러 단말기로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동보통신이라고 합니다. 동시 전송.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리스마스나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같은 내용의 메리 크리스마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내용을 한 번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 100명, 200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보 전송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부가가치 통신망에서도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문자 메시지 동시 발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변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토콜 변환 회선 제어, 그리고 접속 등의 통신 절차를 변환하는 거다. 어떤 내용을 변환하느냐? 속도도 변환하고, 코드도 변환하고, 데이터 형식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 변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정보 처리 기능은 역시나 정보 처리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정보 검색 서비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고객들이 편리하게 우리 그 사이트에 어떤 70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까지 정보 처리 기능에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부가가치 통신망은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좁은 의미의 밴의 기능은 통신 처리 기능과 교환 기능과 전송 기능이 이제 좁은 의미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통신 처리와 교환과 전송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 정보를 보내고 받는 형태로만 정의하는 게 좁은 의미라면, 넓은 의미의 밴의 기능은 정보 처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컴퓨터의 모든 기술, 우리가 지금까지 정보 처리라는 그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보 처리 기능이라는 거죠. 넓은 의미는 정보 처리지만 좁은 의미는 통신 처리, 교환 기능, 전송 기능이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봐 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능망이라는 부분이 한번 나왔었는데, 밴에 포함시키기도 뭐하고 어디에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시험에 몇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노란색으로 제가 잘 표현을 안 하지만 노란색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지능망이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정의는 기존의 통신망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다. 오늘날 아직까지는요, 그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컴퓨터의 발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일단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지 혼자 생각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추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내려주는 명령을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어딨어? 라고 물었을 때 지가 알아서 그 내용을 찾아갖고 내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형태로까지는 아직 발전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능망이라는 것은 그나마 컴퓨터라는 놈이 일반적인 단순한 교환기 같은 통신망보다는 약간의 어떤 처리 능력이나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높기 때문에 컴퓨터를 포함시키면 지능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능망이다 그러면 기존의 통신망에다가 컴퓨터의 정보 처리 기능을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지능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지능망의 특성은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를 응용한 고도의 부가 서비스. 그죠? 고도의 부가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700에 전화를 했다든가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면 고도의 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지능망의 구성은 전달망 계층, 그리고 신호망 계층, 서비스망 계층. 결국 전달을 해야 되고 신호를 보내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계층으로 지능망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로 해서 벤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망을 임차하여 내가 갖고 있는 부가적인 사주팔자 같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분당 얼마씩 받고 부과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2단원의 두 번째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두 번째로 랜이라는 겁니다. 랜이라는 것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죠. 자, 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보통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는 전부 다 랜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와 옆에 동료 컴퓨터와 뭐 사장님 컴퓨터와 뭐 부하 직원 컴퓨터가 전부 다 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사내 어떤 그 통신문 같은 경우에 랜을 통해서 막 보낼 수 있고, 요즘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사장실에 들고 가서 사장님의 사인을 받고 도장을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내 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 사장님이 항상 그걸 보면서 바로 이제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랜이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한 대씩 다 있었어요. 물론 더 과거에는 한 집 건너 한 집당 컴퓨터가 있었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집집마다 방마다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컴퓨터, 아빠 컴퓨터, 또 아들내미 컴퓨터, 딸내미 컴퓨터, 뭐 언니 컴퓨터, 동생 컴퓨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엄마 컴퓨터, 아빠 컴퓨터, 내 컴퓨터, 동생 컴퓨터 4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 컴퓨터는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대씩 다 있는 상황에서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프린트기도 로컬로 연결하게 되면 집에 컴퓨터가 4대 있다고 해서 프린터가 4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집에는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프린터 한 대를 요즘은 무선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무선 프린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내 방에서 그냥 프린터를 딱 누르게 되면 바로 거실에서 프린터가 날라오고, 아빠 방에서도 역시 프린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거실로 프린터가 날라오고, 그러니까 프린터 기계는 거실에 놔두고 각각 방에서 어떤 작업했는 부분들을 거실에서 볼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 집안에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은 좁은 가까운 거리 내에서 초고속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말로서는 정의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해 출현한 정보화의 한 형태로서 한 건물 또는 공장, 학교, 군내, 연구소, 요즘은 각 가정에서도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통신망으로서 각종 기기 사이의 통신을 실행할 수 있는 통신망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뭐 KT나 뭐 SK나 뭐 LG나 뭐 이런 그 서비스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이 근거리 통신망에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자꾸 이렇게 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무선 공유기기를 하나 달아 놓잖아요. 그쵸? 무선 공유기를 하나 달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고 와이파이로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로 마음대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무선 공유기의 이제 그 거리, 그죠? 거리 폭이 넓어지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닥따닥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옆집에서도 우리 집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또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방이에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뭐 동생 방이고, 여기가 뭐 내 방이다. 여기가 뭐 주방 겸 거실이다. 그러면 거실 여기에다가
KT 라인을 꽂고 여기다 무선 공유기를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안방이나 거실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데 동생 방이나 내 방에서는 이 거리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거야. 오히려 옆집에 여기가 거실이라 그러면 옆집에 거실을 여기다 하면 옆집에 게 더 잘 잡혀요. 근데 여기는 또 패스워드를 걸어놨기 때문에 옆집 거를 따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이 그 무선 공유기를 이 중간쯤에 달아놓고 또 집 평수가 만약에 50평 이상 되고 뭐 70평, 80평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 라인을 2개를 써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KT나 SK 측에서 이제 옆집하고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그 무선 공유기나 근거리 통신망을 쓰게 되면 이 아파트는 전체까지도 다 커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원래 거리상으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개념인데 뭐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우리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인터넷을 뭐 화장실 저 끝에 거나 집이 좀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저 끝에 거나 이쪽 끝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방법은 이제 070 전화기를 쓰는 방법인데 070 전화기를 쓰게 되면 우리 집 여기서 이제 그 메인 인터넷 단자가 나오고 그쵸? 나오고 070 전화기의 그 라우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를 설치하면 070 전화기도 무선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는 얘로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거실에서는 KT로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망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만 생각을 하면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목숨을 걸고 선생님 우리 집에 그 평수가 좀 넓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질문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하면 또 시험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아무튼 구내나 동일 건물 내에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근거리 통신망이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랜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이게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시험에 대부분 출제되기 때문에 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겁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 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외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오면 틀리면 되지 뭐.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통신에서 20점을 모두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16점이 목표예요. 그죠? 근데 이거 다 외워서 20점을 다 맞으면 좋겠지만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과목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셔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강의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쭉 들어놓으면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어렴풋이 생각이 나게 돼.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들어본 것 같다. 가나다라를 딱 봤을 때 파냄새 나는 게 보인다는 거죠. 파냄새 나는. 왠지 이게 파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 찍으면 대부분 답이 맞아요. 그죠? 파냄새 난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랜의 근거리 통신망의 표준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 OSI 7계층 구조상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 키워드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IEEE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죠? IEEE라는 국제기구의 802 시리즈의 표준 규격 중에서 802.2, 3, 4, 5 그리고 11번 이렇게 5가지 한번 봐두세요. 그 첫 번째 802.2에서 하고 있는 것은 LLC, 논리 링크 제어라는 로지컬 링크 컨트롤의 약자겠죠. LLC가 802.2고요. 802.3은 CSMA CD, 요거 세 가지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게 될 겁니다. 802.3이 CSMA CD 방식이고 CSMA CD 방식은 경쟁 방식이라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봐두세요. 802.4는 토큰 버스 방식이다. 토큰 버스. 그리고 802.5는 토큰 링 방식이고 802.11은 무선 랜에 관련된 규약이다. 요즘은 대부분 다 무선으로 쓰기 때문에 랜도 전부 다 무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케이블에서 배웠던 꼬임선이라 그래서 UTP 케이블을 통해서 각각 컴퓨터마다 다 연결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컴퓨터 학원을 운영할 때도 우리 학원에 한 강의실에 컴퓨터가 한 30대, 40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바닥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랜선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각 컴퓨터에 다 꼽았단 말이죠. 요즘은 컴퓨터 자체에서 전부 다 무선 랜 카드가 다 꼽혀있기 때문에 무선 랜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하죠. 그러면 메인 라우터만 정확하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전체가 다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선 관리도 깔끔하고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무선 랜을 넘어서 무선 전력 시스템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무선 전력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기 코드를 돼지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선으로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 전원만 누르면 바로 전원이 켜지는 거.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그 배터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도 무선으로 다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그죠? 올 겁니다. 지금 거의 상용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자, 무선 랜에 관한 규약이 802.11번이다. 요거 802.2345 11번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CSMA CD 토큰 버스 토큰 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DQDB라는 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802.6번입니다. 얘는 표준화된 이중버스로 구성된 통신망의 규격이다. 자, 이런 부분들은 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말보다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IEEE의 802.3에 해당되는 어쩌고저쩌고 802.5에 해당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외워서 그 망을 정리해 두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루투스라는 개념도 아시죠? 블루투스라는 것은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 근거리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하고 또 그 친구 스마트폰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내 스마트폰하고 TV하고 또 통신할 수 있거나, 또 전화하고 통신할 수 있거나, 블루투스 기기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IEEE의 몇 번이다? 얘는 802.15번 관련 방이나 또 관련이고, 방이나 거실과 같은 작은 지역에서 장치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의 의미가 이제 블루투스라 그래서 과거에 그 푸른 이빨, 그 해적, 그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재미있는 용어니까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블루투스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 유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IT 지식으로 읽어주면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시나 지금 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랜의 특징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좋은 말들입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한된 지역 내의 통신, 가까운 거리니까 근거리 통신, 단일 건물 내 경로 선택 필요 없고 네트워크 내의 모든 정보기기와 통신이 가능하고 확장성 재배치 좋고 광대역 전송으로 사용되고 낮은 오류율이고 소단위 정보통신망이고 고속이고 또 공중망을 이용하는 광역통신망에 대조되는 거다. 공중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이제 데이터를 쓴다는 그런 의미. 3G나 4G나 LTE를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송 매체로서는 이제 꼬임선, UTP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등이 사용이 되고요. 전송 방식으로서는 또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가 있고요.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의 차이점은 아시죠? 베이스밴드는 신호 변환을 하지 않고 통신하는 망이고, 브로드밴드는 신호 변환을 하면서 통신하는 방식이에요. 음성 데이터, 화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랜의 특징이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랜의 특징에 속하는 게 아니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역시나 답은 뭐다? 파냄새 나는 게 답이다. 그쵸? 읽어보면 이게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드는 게 답이라는 거.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베이스밴드 랜과 브로드밴드 랜의 차이점은, 베이스밴드 랜은 디지털 신호 정보를 직접 전송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호 변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전송한다는 말은 신호 변환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랜이라는 것은 통신 경로를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눈다는 말 자체가 신호 변환을 하면서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서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의미고요. 데이터 이외에 영상, 음성 등에 대한 정보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한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우리가 FDM이라고 하죠. Frequency Division Modulation.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멀티플렉서, 그러니까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서, 자,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 브로드밴드 랜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랜의 이용 효과 및 장점으로서는 랜을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으냐 이 말이죠. 자원의 공용에 따른 이용 효율의 향상이다. 랜을 씀으로써 우리 사내망, 그죠? 사무실 내에서 하나의 자원을 서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서버를 두고 우리 사무실 내에 하나의 주 컴퓨터를 두고 그 주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각 직원들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사내에서 옆에 직원하고 나하고 뭐 파일을 주고받을 때 USB에 꽂아서 저장을 해서 던져주고 그걸 받아서 다시 불러오고 이것보다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서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막 주고받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는 사내에서 사내 업무 같은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신저 뭐 SK에서 주최하는 메신저 뭐 K로 시작하는 뭐 그 업체에서 주최하는 그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옆에 있는 동료한테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죠. 통신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K라는 업체에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동료 컴퓨터로 보낸다 그러면 K라는 업체 메인 서버에 갔다가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내의 기밀 문서가 K라는 업체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내 통신망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외부망은 방화벽으로 차단을 시켜놓고 그렇게 사내의 어떤 정보가 보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직원들 간에 데이터를 보낼 때 절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백업도 가능하고 다른 기종 간의 통신에 있어서 사무 처리를 능률화시킬 수 있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경비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랜의 이용 효과 및 장점입니다. 자, 랜의 시스템 장비 이건 읽어만 보세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 CIU, BIU, MAU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 랜의 시스템 장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명칭까지는 몰라도 되고 CIU, BIU, MAU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랜의 확장 및 변형 부분에서는 코랜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근거리 통신망이 필요하면서도 여건이 안 되는 기관 간의 인근 전화국의 데이터 교환망과 기존 통신망을 연동시켜서 구성하는 방식이다. 요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코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무실 내에 랜을 구축하고 싶어요. 우리 사무실 내에 랜을 구축해서 사장님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직원들 컴퓨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5명밖에 없는 거야. 5명밖에 없는데 서버를 두고 랜을 구성하기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크니까 KT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KT한테 우리 사무실 좀 묶어주세요. 랜 구성망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KT에서 일정 한 달에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사용요금을 내고 우리 사무실이 실제로 랜이 구성된 것처럼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코랜인데 이것도 사실 보안상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 일단 KT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KT에다가 우리 사무실이 정보를 다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랜. 자, 그 다음에 이제 웬이라는 거는 랜, 우리가 랜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웬은 랜하고 같이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랜의 L의 약자는 로컬이잖아요. 그죠? 로컬. 근데 웬의 약자는 와이드라는 약자이죠. 와이드. 원거리 통신망이라 해서 각기 다른 랜을 통합시켜서 관련 있는 기관과 상호 연결시킨 광대역 통신망을 우리가 웬이라고 합니다. 와이드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이라는 것도 알아둘까요? 맨의 M의 약자는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도시간 통신망이다. 사실 규모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랜이라는 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라면 랜과 랜을 연결시키면 이게 서울에 있는 랜과 서울 본사와 뭐 부산 지사와 자,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얘가 랜이고 얘도 랜인데 얘는 뭐겠어요? 그쵸? 도시와 도시 간의 통신망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도시와 도시 간의 통신망에서 얘를 더 먼 거리로 연결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랜, 맨, 웬 이렇게 규모로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맨은 도시간이다. 그 다음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PBX라고 하는 것은 사설 교환기입니다. 이제 개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교환기죠. 원래 교환기라는 장비 자체는 전화국이나 KT에서 주로 쓰는 그 대형 업체에서 통신 업체에서 쓰는 그 주로 교환기가 교환기인데 PBX라는 것은 사설 구내 교환 시스템이라 그래서 기업의
한 중소기업 정도나 뭐 대기업 정도는 자체 교환기를 두고 거기서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버리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 전화를 하니까 내선 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총무부로 연결해 주세요. 그럼 총무부는 100번이면 100번으로 누르면 바로 연결되게끔. 그건 자체 군의 사설 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랜에 대한 얘기. 지금 솔직히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자, 이런 얘기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재밌게만 들어주세요. 재미없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니까. 그죠? 자, 이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보이시죠? 아까 앞에서 제가 요 세 가지가 뒤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어느 부분이냐 하면, 아까 앞에서 이 부분 802.3번, 802.4번, 802.5번에 나오는 CSMA CD, 토큰 버스, 토큰 링 방식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802점 번호를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서 첫 번째가 CSMA CD 방식이다. 딱 요것만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SMA CD 나오면 충돌. 경쟁 방식이다. 경쟁.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한다. 데이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송신한 데이터가 없을 때만 내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송신한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보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보낼 데이터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야.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그죠? 경쟁을 해서 얘가 이기면 얘를 먼저 보내고, 그럼 얘가 날아가고 있으면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CSMA CD 방식인데,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데이터를 송신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하는 방식이야. 충돌이 감지되면 즉시 전송을 멈추는 거야.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즉시 멈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충돌을 알리는 신호를 우리가 jam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용어로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충돌이 감지되면 전송을 멈춘다. 그러니까 충돌이란 말 여기다 하나 적어놓을까요? 그러니까 경쟁 방식이다. 경쟁 방식이다. 뭐 이런 말도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통신량이 적을 때 채널 이용 효율이 높고요. 장애 처리가 쉽고 랜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한 DT가 뭡니까?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데이터 단말 장치입니다. 어느 한 단말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단말 장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경쟁 방식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유 경쟁 채널로서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드 간의 충돌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다. 노드 간의 충돌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충돌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충돌이 감지되면 멈추게끔, 그죠? 그런 충돌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 802.3의 표준 규격이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따로 이거 나중에 시간 내서 외우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다른 과목에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 버스라는 거 역시 버스 형태입니다. 토큰 버스니까 버스 형태입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토큰을 내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죠? 옛날에 회수권이라 그러죠. 회수권을 넣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토큰을 사서 이렇게 지방마다 좀 다르지만 엽전처럼 생긴 거. 그죠? 토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을 내고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버스 형태를 갖는 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망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 사이에 논리적 링이 형성돼요. 토큰을 잡는 노드에만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토큰을 내야만 버스를 탈 수 있다. 토큰을 잡는 노드만이 데이터 패킷을 송신할 권리를 가지는 형태. 이게 토큰 버스 방식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럼 토큰 링 방식은 링 형태를 갖는 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물리적 연결된 링 형태의 망을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순회하는 토큰에 의해서 데이터의 송신권이 주어진다. 결국 얘는 버스 형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통신회선의 그 구조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버스의 노선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지나가다가 토큰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토큰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토큰이 있으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링 형태잖아. 링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렇게. 토큰이라는 게 빙글빙글 돌면서 토큰이 도는 상황에서 내 위치에 도착하면 송신권을 가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토큰 링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야?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인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어떻게? 다음 중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CSMA CD, 2번 토큰 버스, 3번 토큰 링, 4번 토큰 메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이제 버스형, 링형, 성형, 지난 시간에 성형 또 트리형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을 붙여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토큰으로 시작되는데 당연히 틀린 답을 얘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맞출 수 있다니까요.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 CSMA CD 방식, 토큰 버스 방식, 토큰 링 방식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틀린 답을 잘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뉴미디어 파트에 가면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 CDMA 방식이라고 있어요. CDMA. 이거 들어본 적 있죠? CDMA. 이거는 우리 그 핸드폰 통화하는 방식이에요. 통화하는 방식 중에서 CDMA라는 방식인데 얘가 쟤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좀 매체 접근 제어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야. 그죠? 얘는 전화 통신 방식이에요.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체 접근 방식의 세 가지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째, 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더넷이라고 나오는데 역시나 이거는 CSMA CD 방식, 경쟁 방식을 사용하는 랜 중에서 하나를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이더넷의 특징은 역시나 표준안이 802.3번이고요. 고속 이더넷과 기가비트 이더넷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랜과 같은 구성의 MAC,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죠. 매체 접근 제어 방식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얘네들은 속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눈으로 봐두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문장을 딱 줍니다. 10 베이스 T 요렇게 딱 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아, 10mbps구나. 앞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10mbps라는 속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20 베이스 T라고 하면 20은 20mbps.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메가bps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말은 베이스 밴드 방식을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베이스 말고 다른 말은 안 나와요. 베이스라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T라는 말이 있죠. T가 의미하는 것은 꼬임선, 트와이스트 페어 와이어라는 꼬임선을 이용한다. 우리가 지난 그 케이블 배울 때 꼬임선, 그리고 동축 케이블, 그리고 광 케이블 배웠잖아요. T의 약자는 꼬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꼬임선. 꼬임선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T 대신에 두 번째는 E라는 말이 붙었어요. E라는 말. 그러니까 꼬임선이라는 것은 선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선로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 있으면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E라는 의미는 한 세그먼트의 케이블 길이가 최대 200m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곱하기 100m라는 뜻이죠. 곱하기 100m. 그럼 뒤에 있는 여기 5는 그죠? 5는 몇 m? 500m를 의미하는 거다. 지금 한 번만 봐두세요. 시험문제 나오면 틀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아주 쉽게 나와요. 10 베이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얘를 의미하는 말 중에서 틀린 말은 무엇이냐? 이거 찾는 거니까 10이 의미하는 것은 통신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메가bps 단위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100m 단위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무선 랜의 장점은 효율성이 좋죠. 그리고 확장성도 좋고 이동성도 좋습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랜이었습니다. 자, 랜이라는 부분도 사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랜이 뭐냐? 근거리 통신망이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랜과 벤에 대한 얘기 두 가지 해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어요. ISDN입니다. 자, ISDN의 약자는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예요. 그러니까 종합정보통신망. 좀 지루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죠? 수업 시작한 지 벌써 한 30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지난 우리가 통신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인터넷을 할 때는 항상 뭐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했다?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했죠. 그 모뎀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선은 아날로그 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로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모뎀이라는 신호 변환 장치를 두고 컴퓨터에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아날로그 전송로를 통해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화선을 그대로 컴퓨터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는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는 전화 사용을 못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뭔가가 나왔다는 거야. 그때 당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깜짝 대파격적인 그런 형태였어요. 전화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쓸 수 있다? 게다가 팩스까지 쓸 수 있대요. 팩스도 전화선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무실에서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뎀의 속도도 기껏 해봐야 뭐 14,400bps, 28,800bps 이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왔는데 이 ISDN의 속도는 그것보다도 2배 이상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물론 이 ISDN은 잠시 한 6개월, 좀 길게는 한 1년 정도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져 버렸냐면 그 ADSL이 나오면서, 그렇죠? ISDN 다음에 ADSL이라는 초고속 통신망, ISDN이라는 이 종합 정보통신망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화, 팩스, 인터넷을 동시에 하나의 망에 쓸 수 있다는 게 ISDN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오늘날 인터넷 속도가 자고 나면 빨라지고 자고 나면 빨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 속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ADSL이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완전 광랜이라 그래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엄청난 속도의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혁명이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회선망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그 개념이 혁명이었다는 거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ISDN이 뭐다? 컴퓨터, 교환, 디지털 전송 장치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음성, 데이터, 이미지 전송에 동일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인터그레이티드,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모든 통신 서비스를 단일 통신망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다. 전화, 팩스, 인터넷을 하나의 통신망, ISDN이라는 하나의 통신망으로 쓸 수 있었다. 하나의 통신망이지만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인터넷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통화 중에 걸릴 리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용자의 통신망 간의 인터페이스와 디지털 접속 등을 제공하는 종합정보통신망이다. 이 종합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ISDN 특징 제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통신망에 접속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통신망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통신 처리 기능을 고도화시켰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서 다섯 번째 보면 역시나 하나의 망으로 연결이 가능했다. 그죠? 자, 속도 나오죠? 속도가 64kbps. 요즘 여러분 집에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100mbps의 광랜이 들어오잖아요. 오늘날 100mbps의 광랜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그죠? 물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당장 내년에, 그죠? 뭐 1GBps, 1000GBp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64kbps 밖에 안 되는 속도였기 때문에 이게 ISDN이 잠시 반짝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하위 계층의 기능만 제공하는 베어러 서비스와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ISDN의 서비스는 베어러 서비스와 하위 기능의 계층을 상하위 기능 모두 제공하는 텔레 서비스로 구성이 되고 ISDN의 채널은 요거 있다. 요거 중요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여기 따로 별표해 두세요. 왜냐하면 다음 중 ISDN의 채널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B 채널, D 채널, H 채널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ISDN의 통신 서비스는 크게 베어러 서비스와 텔레 서비스를 구분한다 그랬죠? 베어러 서비스는 회선 교환, 패킷 교환 등의 하위 계층의 기능만을 갖고 있는 거. 그죠? 텔레 서비스는 하위층과 상위층을 통합한 거예요. 통합한 거. 그러니까 OSI 상위 4계층까지도 지원한다. 결국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OSI 7계층 여러분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쵸? 물, 대, 내, 트, 세, 표, 응.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그러니까 하위 계층이 우리가 보통 3층까지를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 하고 얘를 우리가 상위 계층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계층에 포함되는 게 뭐다? 베어러 서비스다. 베어러 서비스다. 그러면 텔레 서비스는 이 전체를 전부 다 텔레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림 따로 그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죠?
자, ISDN 구조로서는 채널의 종류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물론 채널은 A 채널도 있고, B 채널도 있고, D 채널도 있고, H 채널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다음 중 ISDN의 채널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 이거 외에 다른 거 나오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물을 때는 B 채널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채널이 종종 나와요. 구별을 할 때는 이 속도로 좀 구별을 해주세요. B 채널의 속도는 64kbps 밖에 안 나와요. 근데 D 채널의 속도는 16kbps도 나오고 64kbps도 나와요. ISDN이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화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얘를 전화로 쓰고 얘를 팩시밀리로 쓰고 얘를 인터넷으로 쓴다 그러면 만약에 D 채널을 쓰고 있다 그러면 16K와 64K가 동시에 나오니까 얘를 64K로 써주고, 그죠? 팩스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16K로 써주면 돼요. 그럼 얘가 64K가 제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B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64K로 나오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지만 얘를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에 전화나 팩스를 쓰고 있을 때는 인터넷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속도로 구별해 주세요. D는 둘 다 되고 B 채널은 64K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지만 금방 바뀌어 버렸어요. ADSL로. 그러니까 ADSL 나오고 그다음에 ADSL2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 시대를 경험한 사람은 아마 제 얘기가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물론 이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지금 막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 학생들이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때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요 내용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ISDN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ISDN에 대한 얘기 중에서 시험에 또 조금 더 나오는 얘기가 요거 사용자망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가 물리적 속도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공식을 하나 외워두세요. 요거 EB 플러스 D라는 거 요거를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요 공식 무슨 말이냐면 B 채널의 속도를 가르쳐주고 D 채널의 속도를 가르쳐주고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에서 물리적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한 번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EB 플러스 D입니다. EB 플러스 D. 오버헤드는 시험 문제에서 지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EB 플러스 D라는 공식은 지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64, 그죠? 2 곱하기 64, 2B 하고 그 다음에 16을 D 채널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버헤드는 시험 문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얘를 더해서 최종 속도를 만들어내주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B 채널의 속도 64, D 채널의 속도 16, 그죠? 요걸 이용해서 EB 플러스 D, EB 플러스 D. B 채널 2개에 D 채널 1개. 그죠? B 채널 2개에 D 채널 1개. 지금 외우란 얘기입니다. B 채널 2개에 D 채널 1개. B 2개, D 1개. 자, 외웠습니까?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기능 그룹과 기준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그냥 한 번만 읽어만 봐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아닌데, 의외로 또 산업기사에서, 그쵸? 산업기사에서 좀 얼토당토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 UTSR. 그죠? 이거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ISDN의 필요 조건 볼까요? ISDN을 위한 교환기의 필요 조건은 패킷 교환 방식으로도 하고요. 분산 처리 네트워크로도 하고 축적 프로그램 제어형으로도 합니다. 자, ISDN의 패킷 교환기의 필요 조건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공중통신망이라는 용어가 또 책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공중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해요? PSDN, PSDN. 또 그리고 하나 더 뭐야? PSTN. 결국 이 두 개가 우리가 PSN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T가 뭐 약자다? 텔레폰. D가 뭐 약자다? 데이터 또는 디지털의 약자다. 그러니까 이건 공중 전화망이고 이거는 공중 데이터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PSTN과 PSDN의 요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공중통신망의 장점은 전송되는 전송량을 기준으로 볼 때 가격이 저렴하고 회선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효용도가 높아지고 또 백업을 사용자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장점. 분류될 수 있는 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ISDN도 공중망에 대한 종합정보통신망이죠. ISDN 그리고 PSDN 그리고 PSTN 그리고 CSDN이라는 것도 있어요. CSDN은 회선 교환 데이터 교환망이라는 거. 요거 같이 봐두시면 돼요. 공중통신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공중통신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ISDN까지 봤는데, 조금 더 할까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동통신망 부분하고, 그리고 위성통신망, 그리고 초고속통신망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까지만 하죠. 세 가지까지만 하고, 다음 단원, 마지막 단원이,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 이 부분에 이제 단원이 조금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ISDN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동통신망 7.4단원부터 시작해서 위성통신망,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리고 뒷부분에 인터넷하고 그리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까지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처럼 사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자체가 뭐만 기억하면 된다? 랜, 벤, ISDN의 정의를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벤, 랜, ISDN의 개념과 특징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인터넷 이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동통신망, 그리고 위성통신망, 초고속통신망을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까지 다음 시간에 모조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지금 막 좀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진짜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본 강의. 물론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다 듣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본 강의의 마지막이라는 게 저도 좀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요.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멋진 피날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